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첫마음, 천숙녀. 새해 첫날, 이른 아침 세수를 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살아간다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빳빳한 새 책장을 넘기며 일과표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하얀 병실에 누워 입원해 있다가 태어나던 날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본다면, 사랑하는 연인 처음 만날 때 콩닥거리던 가슴의 불길 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높이와 깊이, 넓기와 크기의 각 그릇을 씻고 닦는 항상 첫마음을 잃지 않으리. 천숙녀님의 첫마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 출발을 하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산다면 1년 365일이 모두 새로울 텐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나 봅니다. 분명한 건 새 출발을 하는 주인공은 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 자신이죠. 나의 해, 여러분의 해가 밝았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2012년 처음으로 선택한 작품은 한문소설입니다. 박지원의 한문소설 2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지원은 1737년 조선 영조 13년에 태어난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죠. 북학을 대표하는 학자였고요. 수많은 한문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작품은 호질과 연려함양 박시전입니다. 우선 호질은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으로 호랑이가 선비를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박지원은 호질을 발표한 후 풍자문학의 대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 연려함양 박시전은 연암집의 연산각선본에 실려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역시 과부는 개가를 금지하도록 한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작품 소개한 후에 전문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박지원의 호질과 연려함양 박시전 함께 하겠습니다. 호질 박지원. 호랑이는 지덕문무를 겸비하였고 자애롭고 효성이 지극하며 슬기롭고 어질고 용맹하기로 이름이 높아 하늘 아래 당할 상대가 없다. 그러나 비위는 호랑이를 먹고 주구도 또한 호랑이를 먹으며 박도 역시 호랑이를 먹고 산다. 또한 오색 사자는 큰 나무가 서 있는 산꼭대기에서 호랑이를 먹고 자백은 날아다니며 호랑이를 먹고 표견도 날아다니며 호랑이와 표범을 먹고 황효는 호랑이와 표범의 염통을 꺼내서 먹는다. 활은 뼈가 없으니 호랑이와 표범이 삼켜도 뱃속에서 그 간을 먹는다. 추위는 호랑이를 만나기만 하면 갈갈이 찢어서 먹는다.
호랑이 소리잖아. 어떡해요. 호랑이 소리 맞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진 않을 거야. 어떡해. 얼른 불 끄고 자자고. 호랑이는 맹룡을 만나면 눈을 감고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사람은 맹룡은 두려워하지 않되 호랑이는 두려워한다. 그러니 호랑이의 위험은 그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호랑이가 한번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호랑이를 인도해준다는 민가에 전해오는 못된 귀신. 뒤이어 등장하는 굴각, 이올, 육호는 창귀의 이름들. 그 창귀는 굴각이 되어 호랑이의 겨드랑이에 붙는다. 굴각은 호랑이를 남의 집 부엌으로 이끌어 호랑이가 그 집 솥귀를 핥으면 주인이 배고픈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밥을 지으라고 말하게 된다. 왜 이러지? 갑자기 배가 고파. 아이고, 여보. 아이고, 참. 호랑이 소리도 들리는데 달달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밥 좀 해줘. 이 사람이 정말. 아이고, 정말 죽겠어서 그래. 배고파 죽으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나 그게 그거지. 여보, 내 소원이야. 밥 한 숟갈만 먹게 해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알았어요. 아무도 없겠지. 호랑이가 또다시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이올이 되어 호랑이의 광대뼈에 붙는다. 이올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냥꾼을 살피며 만약 골짜기에 함정이나 은밀히 장치된 화살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기관을 못 쓰게 만든다. 호랑이가 세 번째 사람을 먹으면 그 창귀는 육혼이 되어 호랑이의 멱살에 붙는다. 육호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의 이름들을 자꾸 불러댄다. 호랑이가 창귀에게 말하기를, 날이 저물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얻을고. 이봐 굴각, 뭐 좋은 생각 없나? 나 굴각. 제가 말입니다. 미리 점을 쳐봤는데 말입니다.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날개를 가진 것도 아닌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놈이 걸릴 겁니다.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날개를 가진 것도 아닌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놈? 예, 그놈은 말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되 걸음걸이는 비틀비틀 드문드문 걷습니다. 그리고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서 꽁무니를 감추지 못하는 그런 놈입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되 걸음걸이는 비틀비틀 드문드문 걷고 뒤통수에 꼬리가 붙어서 꽁무니를 감추지 못한다. 이봐 이올, 굴각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넌 아느냐? 나는 이올, 동쪽문에 먹을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의원이라고 하지요. 입에는 온갖 약초를 물고 있어 살과 고기가 향기롭습니다. 서쪽문에도 먹이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당이라고 하지요. 온갖 귀신에게 아첨하여 날마다 목욕제게 하니 고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바라건대 이 두 가지 중에서 골라 잡수시면 되옵니다. 이올이 말한 의는 의사가 아니더냐? 그 의사의 의하고 의심하는 의가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의가 의와 같다면 의사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 의사라는 게 자고로 의심하는 바가 있어. 여러 사람을 시험하니 해마다 남을 죽이는 수가 수만 명이나 되지. 또한 무라고 하지 않더냐? 앞에 무는 무당의 무, 뒤에 무는 거짓으로 꾸미거나 속이는 무. 그러니까 무가 무라는 말은 무당은 남을 속이는 자, 이런 뜻? 그렇다네 유콘. 무당은 자고로 신을 속이고 백성을 현혹하니 해마다 남을 죽이는 수가 역시 수만 명에 이른다네.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가 뼈에 사무쳐 금잠, 누에의 일종인 금잠이 됐으니 그 독을 먹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나? 나 유콘, 호랑이님의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숲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는 어진 간과 의로운 쓸개,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순결한 지조를 가졌습니다. 어진 간과 의로운 쓸개, 거기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고 순결한 지조까지 가졌어. 그렇습니다. 즐거운 악을 머리에 이고 예를 신고 다니며 입으로는 제자 백가를 읊고 마음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바, 그 이름을 석덕지유, 큰 덕을 갖춘 선비라 부릅니다. 선비? 네. 그들은 등살이 두둑하고 몸이 기름져서 5가지 맛을 함께 갖추었습니다. 오, 좋아, 아주 좋아. 짐이 선비라는 인간에 대해 더 듣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나 굴각. 선비는 말입니다.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양, 일양을 도라고 하는데 선비들은 이를 꿰뚫어 본답니다. 나 이올, 오행이 서로 생기고 육기, 6가지 기운이 서로 베풀어주는데 선비들이 이를 인도하니 먹어서 맛있는 것 중에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잠깐! 왜 그러십니까, 호랑이님? 선비가 별로입니까? 음양이라 하는 것은 본디 한 기운이 변화하는 것이냐.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누었으니 그 고기가 잡스럽겠지. 선비가 잡스럽다? 또한 오행은 정해진 자리가 있어서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근데 그들 선비라는 작자들은 아들 자, 어미 모로 갈라서 짠맛과 신맛으로 갈랐으니 그 맛이 또한 순수하지 않을 것이야. 선비는 순수하지 않다? 또한 6기, 6가지 기호는 각각 행하는 것이니 이는 남이 베풀어 이끄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법. 사사로이 제 공인 양 과시하는구나. 선비는 뭐든지 제 공이라 과시한다. 허리, 그런 놈을 먹는다면 딱딱하게 체하거나 토할 것이니 어찌 쉽게 소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한편 정의 한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채 하는 선비가 있었으니 그를 북곽선생이라고 했다. 나이 40에 손수 교정한 책이 만권이요. 구경, 오경에다 효경, 논어, 맹자, 주례를 더한 것을 구경이라 함. 구경의 뜻을 보충하여 다시 지은 책이 1만 5천 권에 이르렀으니 천자가 그 의로움을 기쁘게 여겼고 제후들은 그 이름을 앙모하였다. 그런데
그 고을의 동쪽에는 미색이 있고 일찍이 과부가 된 여인이 살았으니 그 이름을 동리자라고 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기쁘게 여겼고 제후들은 그 현숙함을 사모했다. 에휴, 동리자는 좋겠어. 절개 잘 지켰다고 땅까지 하사받게 생겼으니. 샘골대 물 한 모금 얻어 마십시다. 아유, 예, 아저씨. 아이고. 아, 이렇게 일찍 밭에 가세요? 아유, 우리 같은 농부야 부지런히 일을 해야 입에 불칠하고 살지. 아저씨, 그 소식 들었어요? 뭔 소식? 과부 동리자가 땅을 하사받는데요. 남. 그렇게 현숙한 부인한테는 땅을 내려줄만 해. 근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부럽네요. 아들 5 데리고 사는데 잘 됐구만. 그런데 아저씨, 그 아들들 성이 다 다르다는 소리. 이봐요, 샘골대. 그 말도 안 되는 절개 잘 지키기로 이름난 여인한테 그 무슨 망발이요, 망발이. 에이, 이 새벽부터 별소리 다 듣는구만. 에이! 왜 화를 내고 저러신데? 나도 소문 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 고을 몇리 땅을 하사하여 동리과부지려라고 하였으니 이렇듯 동리자는 수절 잘하는 과부였다. 하지만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성이 각각이었다. 다섯 아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 마을에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라고 하며 형제 5이 번갈아 문틈으로 들여다보는데 방 안에서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기를,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답니다. 오늘 밤에는 북곽 선생님의 글 읽으시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다. 네, 선생님. 그대가 원한다면 일단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무릎 꿇고 앉은 다음에 원앙제병, 병풍에는 원앙새, 경경유형, 반짝반짝 반딧불, 유심유기, 가마솥과 세발솥, 운유지형,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야, 흥예라. 좋아라. 선생님, 한잔 하셔요. 좋다. 이게 바로 흥이구나. 흥야, 흥예라. 이를 엿보던 5 아들은 서로 말하기를, 북각 선생 대체 뭐라는 거야? 에이, 바보. 그럼 형은 북각 선생 짓거리는 소리를 다 알아들었단 말이야? 당연하지. 가마솥이 어쩌고 막 짓거린 다음에 무얼 본떠 만들었나 그러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으이기 바보. 가마솥, 세발솥 모두 솥이지만 모양이 다르잖아. 너하고 나 아버지 다르지? 그 얘기 어머니가 아무 데서도 하지 말랬잖아. 야, 북곽 선생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아니까 솥에 비유한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물란하다고 비꼰 거라고. 뭐? 저 진짜 좀 없고. 야, 너 그 성질 좀 죽여. 그럼 마지막에 흥이야 뭐 어쩌고 했잖아. 그건 또 뭐야? 그건 그냥 희롱한 거지. 아니, 명망에 있는 학자 이씨가 겨우 희롱이라고? 원래 다 그런 거야. 와, 명망은 개뿔 진짜. 형님들, 그건 아닐 겁니다. 얘기해 보면 과부지 문 안에는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각 선생은 어진 선빛이라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야, 막내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사람의 모양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놈이 반드시 북각 선생의 모양으로 변했을 거라고 수근거리더라.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설마하니 북각 선생이. 막내야, 모르면 그냥 넘어가자. 근데 형님, 북각 선생하고 우리 어머니가 함께 있는 걸 계속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래요, 형님. 어떻게든 쳐들어가서 저도 저의 두 눈으로 북각 선생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5 북각 선생을 덮치는 거야. 준비됐지? 네. 이에 5 아들이 함께 포위하고 들이치자 북곽 선생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한쪽 다리를 들어 목덜미에 걸친 채 귀신의 춤을 추고 귀신의 웃음소리를 내며 문 밖으로 나가 다른 박질 치다가 아유, 이게 뭐야? 똥! 들판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허우적거리며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떡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운 냄새. 호랑이다. 이 선비라는 놈들 더럽기도 하구나.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앞으로 기어나와 3번 절한 후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어 말하기를 호랑이님의 덕이야말로 얼마나 지극하신지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아들들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세를 본받고 그 이름을 신령과 나란히 하시니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셨습니다. 저 같은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이옵니다. 야, 가까이 오지 마. 구리 내란다. 내 들으니 유란 족속, 선비란 족속은 아첨을 유라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는 세상의 나쁜 이름은 모두 모아 망령되이 내게 씌웠다. 아니, 제가 언제 호랑이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이제 다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믿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하나뿐이니 호랑이의 성품이 악하다면 인간의 성품 역시 악한 것이고 인간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 또한 착한 것이다. 우리 호랑이들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와 물고기도 먹지 않고 누룩으로 빚은 술, 구걸 같은 퇴폐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도 즐기지 않고 자잘한 것들은 엎드려 먹는 것도 참지 못하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 뭘 잡수시고 연명을 하시는지요? 오직 산에 들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고 들에 나가 말이며 소를 잡아먹을 뿐이고 일찍이
입이나 배에 누를 입히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를 한 적이 없으니 호랑이의 도야만 광명정대하지 않느냐. 헌데 호랑이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들은 호랑이를 미워하지 않다가도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원수처럼 대하니, 이것은 노루나 사슴은 인간에게 은혜가 없지만 말이나 소는 너희들에게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냐.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너희 인간들은 그렇게 태워주고 복종하는 노력과 충성하고 따르는 정성을 저버리고 매일 도살하여 푸줏간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뿌리나 갈기마저도 남기지 않더구나. 그러고도 다시 우리 먹인 노루와 사슴까지 침범해서 우리들을 산에서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들에서도 굶주리게 하여 하늘로 하여금 그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풀어줘야 하겠느냐. 목숨만 살려주신다면요. 무릇 제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 하고 생명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 한다. 너희들은 밤낮으로 허둥지둥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노략질하고 훔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돈을 형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수가 되기 위해 자신의 철을 죽이기도 하니, 이러고도 또다시 인륜의 도리를 논하면 말도 안 된다. 또한 메뚜기로부터 그 밥을 빼앗고, 메뚜기의 밥이면 벼? 누에로부터 그 옷을 빼앗고, 누에한테 옷을 빼앗으면 비단? 또한 벌을 가두어 그 꼴을 긁어내고, 심지어는 개미알로 젓갈을 담가서 제 조상의 제사 지낸다고 하니, 그 잔인하고 박정함이 너희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는 툭하면 하늘을 일컫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 본다면 호랑이나 사람이나 다 한 가지 동물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더욱 어이없는 거 그게 뭐지요, 호랑이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은 것이 사람이 서로 간에 잡아먹은 것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중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백성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 그에 앞서 산동에 큰 홍수가 났을 때 백성끼리 서로 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허나 호랑이의 족속들은 홍수와 가뭄을 알지 못하니 하늘을 원망할 까닭이 없고 원한과 은혜를 모두 잊고 지내니 다른 동물에게 미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오직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우리는 고자질쟁이를 먹지 않고 불구를 먹지 않으며 상을 당한 자도 먹지 않으며 그 의도 이루 다 쓸 수 없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어질지 못한가. 아니 저희가 뭐 어째길래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 가혹함이 너희보다 더한 자 누가 있겠느냐. 아이고, 모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요. 어나 호랑이님,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인이라도 목욕 재개하면 상제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요. 궁벽한 땅의 천한 신민은 감히 하풍에만 있을 따름입니다. 천한 놈, 목숨 한번 살려주십시오. 예. 뭐야? 왜 호랑이님이 아무 말 없지? 숨을 죽인 채 호랑이의 말을 기다리는 북곽 선생. 오랫동안 아무 명령도 없기에 황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력이 훤히 밝아오는데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었다. 때마침 농부 한 명이 아침에 밭을 가려고 나오다가 아이고, 북곽 선생님 아니세요? 호랑이가 어디 갔지? 북곽 선생님, 무슨 일로다가
이렇게 아침 일찍 들판에다 절을 하십니까? 그게 말일세. 성현의 말씀에 비록 하늘이 높다고 하나 감히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비록 두텁다고 하나 감히 어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군. 라고 하였다. 연려 함양 박시전 박지원. 제나라 사람의 말에는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시경의 백주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전에 의하면 개가 한 여자의 자손에게는 정직을 주지 말라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뭇 백성을 위해 설치한 것이겠는가. 옛날 어떤 형제가 높은 벼슬에 있었다. 장차 어떤 사람의 벼슬길을 막을 일이 있었는데 형제는 그들의 어머니와 의논했다. 어머니가 묻기를 그자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 형제가 그자의 벼슬길을 막으려 하느냐? 네, 어머니. 그자의 선조 중에 과부가 있어서 바깥 소문이 저먼 시끄럽습니다. 과부? 아니, 규방의 일을 너희가 어찌한단 말이냐? 그게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풍문이라? 자고로 바람이란 소리만 있을 뿐이지 형체가 없는 것이야.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법이다. 허공으로부터 생겨나 떠다니며 능히 만물로 하여금 떠다니게 만드니 어찌 형체도 없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논한단 말이냐? 그리고 또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느냐? 네, 어머니. 선조 중에 과부가 있다 했습니다. 과부? 너희들도 과부의 아들이면서 어찌 과부를 논할 수 있단 말이냐? 예, 어머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웬 동전이옵니까, 어머니? 잘 보아라. 이 동전에 윤곽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럼 이 동전에 글자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바로 이 동전이 네 어미가 죽음을 참을 수 있었던 보적이었다. 10년 동안 손으로 만졌더니 이렇게 닳고 말았지. 무릇 인간의 혈기는 음양의 근본이 있고 정욕은 그 혈기에 심어진 것이다. 과부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니 그 상심과 슬픔은 더할 나위 없는 법이지. 게다가 혈기란 것은 때에 따라 왕성해지기도 하니 과부라고
어찌 정욕에 일지 않겠느냐? 가물거리는 등잔불이 그림자를 조문하는 고독한 밤에는 새벽도 쉽게 오지 않더구나. 멀리서 다구는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을 때도 종려는 코를 골며 잘도 자는데 쓰라린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이 고통을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꼬. 나는 그럴 때마다 이 동전을 꺼내서 굴렸다. 방안을 두루 살피다 보면 둥근 것이 아무리 잘 굴러도 움푹한 곳을 만나면 멈추겠지. 그러면 난 그것을 찾아 또 굴리지. 하룻밤에 보통 5-6번을 굴리고 나면 동편 하늘이 밝아온단다. 10년 동안 해마다 그 굴리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혹 닷새에 한 번, 혹 열흘에 한 번 굴리기도 했지. 이제는 혈기가 이미 쇠약해졌으니 나는 동전 굴리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구나.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군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말로 소위 열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연이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고 명성이 스러져 전해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는 아마도 과부가 절개를 지키는 것은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만큼 목숨을 끊지 않는다면 과부들 사이에서 그 절개가 뛰어나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내가 안의 꼬을 일을 살피던 그 다음 해인 개축 모월 모일이었다.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닭은 울었느냐? 예, 이미 서너 번 울었습니다요. 밖에 무슨 일이더냐? 그게 나으리 통인 박상효의 조카딸이 함양으로 시집 갔는데 일찍 과부가 되었다 하옵니다. 그런데 3년상이 끝나자마자 독약을 먹어 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요. 그녀를 구하러 오라는 급한 전갈이 왔지만 상효가 마침 당번이라 황공하여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요. 오, 이런. 그럼 빨리 가라 일러라. 해질 무렵 묻기를. 그래, 함양의 과부가 살아났느냐? 그게 이미 죽었다고 하옵니다. 열여로구나. 나이가 몇 살이며 함양 어느 가문에 시집 갔는지, 그리고 어려서부터 뜻과 행실이 어떠했는지 아느냐? 예, 나으리. 그게 박씨 집안은 대대로 현의 아전이었는데 그 아비의 이름은 상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딸 하나만 남기고 일찍 죽었으니 그 어미 역시 일찍 죽었습니다요. 그녀는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부모 아래에서 자랐는데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극진했다고 합니다요. 나이 19에 함양 임술증에 처가 되었는데 그 집 또한 대대로 군의 아전이었다고 합니다. 임술증은 본래 병이 있어서 허약했는데 초래를 지내고 돌아간 지 반년 만에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저런...
박 씨는 남편의 상을 예법대로 다 지냈고 시부모를 섬기는데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으니 양고울의 친척과 이웃들이 그 현숙함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옵니다. 이제 나으리,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어린 마님이 시집가기 몇 달 전 일이라 들었사옵니다. 주변에서 신랑 될 남편은 이미 병이 골수에 들어 나을 가망이 없는데 어찌 약속을 물리지 않는가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든가? 예. 그 어린 마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서 재봉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춘 것이며 또한 누구의 옷이라고 불렀습니까? 소녀는 원컨대 처음 맞춘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집안에서는 그 뜻을 알고 마침내 약속대로 사위를 맞아들였지만 비록 이름은 합근이지만 그 실제는 빈옷만을 지켰을 뿐이었다라고 했다는군요. 그 청상 과부로 살다 간 거지요. 슬프도다. 나이 어린 과부로서 세상에 오래 남아있는다면 오랫동안 친척의 연민도 받겠지만 또한 이웃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도 면치 못할 것이니 속히 이 몸이 죽어 없어지는 것만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랴. 성복을 하고도 죽음을 참는 것은 장례가 남았기 때문이요. 장례가 끝나고도 죽음을 참는 것은 소상이 남았기 때문이요. 소상이 끝나고도 죽음을 참는 것은 대상이 남았기 때문이다. 이제 대상을 지내 상기를 모두 마치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음으로써 마침내 처음의 뜻을 이룬 것이다. 어찌 연려가 아니겠는가? 박지원의 한문소설 호질과 연려 함양박시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새해 첫날부터 뭔가 이렇게 딱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고전문학 연구하는 분이시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조혜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저희가 박지원의 작품들을 만나봤는데 일단 호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호랑이의 질타가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렇죠. 그 북극선생을 타이를 때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들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살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와 실제 자기의 모습과 괴리가 어느 정도는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또 이 작품을 보면 그런 중에서도 사실 이 북곽선생은 당대에 이름난 선비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필부라기보다는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 이름을 얻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호랑이의 질타가 갖는 의미가 더 치열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면요, 호랑이도 사람을 가려요. 네, 잡아먹지 않는 직업군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호랑이가 가장 호되게 나무랬던 사람이 네. 위선으로 가득 찬 선비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아주 화끈하게 풍자를 하는데 예. 아니 그 시절에 이 정도로 풍자를 해도 괜찮았나요? 박지원의 호질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당대 호남에서 아주 그 이름이 높았던 실제 그 이름이 있었던 선비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그 등장인물로 하면서 아주 우습게 만든 작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에서 혹은 이제 이런 게 당시에 그 이야기로 돌아다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박지원의 문학이나 당시의 이야기 안에서 돌아다니던 이런 풍자는 굉장히 너그럽게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렇게 호되게 나무람을 당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시원하기도 한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북각 선생이 어떤 사람이란지를 몰라요. 예.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세상은 뭐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 등장하는 사람은 농부지요. 새벽이 돼서 정말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그런 그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농부 그런 조선시대 때 단어로 백성인데요. 그런 사람은 정말 너무나 소박하고 순진하게 북각 선생을 존경해 왔던 거죠. 그 당시 담론에 의해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었을 테고, 그게 사실은 그 농부가 북각 선생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통렬한 꾸짖음을 듣고도 평소에 너무나 우습게 알았던 그런 범에게 꾸짖음을 듣고도 자기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북각 선생이 더 문제고 농부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딱한 인물이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땐. 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편의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연려 함양박시전. 네. 근데 이게 박지원이 비교적 말기에 발표한 작품인데 호질처럼 참 풍자와 비판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연려에 대한 봉건적인 인식을 비판하고 있는데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그 시절의 여자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걸 엿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슬펐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시각은 그러면 박지원이 굉장히 앞서가는 시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시에 그냥 보통의 선비들, 보통의 양반 남성들이 남긴 문집, 양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글을 안 쓰는데요. 문집마다 한두 편은 꼭 있는 게 연려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글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연려제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박지원은 확실히 조금 더 그 예리한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지원이 꿈꿨던 사회,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던 그런 사회, 어떤 사회였을까요? 아마도 양반이 양반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사회를 꿈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은 신분제도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신분제도는 인정을 했는데 하지만 그 조선시대의 지도층에 속하는 양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조선 후기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양반이 양반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또 그 유자로서의 도덕적인 측면도 제대로 발휘를 하고 동시에 그 18세기 당대의 세계사적 흐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상대론적인 인식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청나라와의 그 교류를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문명이나 문물을 사조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열어가는 조선을 꿈꾼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반이 양반답게 기능하는 사회 이 얘기를 들으니까 2012년에 올 한 해 우리나라가 좀 그 맡은 바 자리에서 그 기능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꿈도 생기네요. 자, 조혜란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조혜란 선생님과 함께 연안 박지원의 호질과 연려 함양 박시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그레이스 호페라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말은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 라는 말이다. 그래요. 살다 보면 습관처럼 굳어버린 행동, 관례처럼 되어버린 것들
있으시죠? 그때 하는 말. 원래 그랬어. 원래부터 그렇게 해온 거야. 무심코 던진 이런 말이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고 새 출발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습관, 관례들 하나씩 좀 깨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해,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박지원의 호질과 연려 함양 박시전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김은비,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